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이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탈당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 특혜 의혹을 비롯해서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정권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일어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사고 은폐 의혹 등을 언론들이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 후보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는 건데요. 여기서 검증과 네거티브 캠페인은 구분해야겠지만 최소한도 사실에 기반한 의혹이라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는 이번에 불행한 사건을 겪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판이 바뀌고 있는 건가요? 대선판이? 예? 네,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득세를 했던 이 문재인 후보 대세론 상당히 좀 위협을 받고 있죠. 예. 이 JTBC 한국 리서치 그 여론조사에 이어서 그 YTN 서울신문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국민의당 그 대선 후보 지지율이 그 30%대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예. 네, YTN과 그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기관인 네. 마크로빌 엠브레인입니다, 그냥. 예. 마크로빌 엠브레인의 그 의뢰에서 그 지난 4일 전국 성인 그 1,042명을 그 대상으로 해서 대선 후보 지지도를 그 조사한 결과 육자 구도에서 문재인 38.2% 역시 뭐 1위를 차지했습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그 33.2%로 그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양자 간 격차가 오차 범위 내인 그 5.0%포인트로 이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죠. 이어서 그 홍준표 그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 10.3%, 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그 3.5%,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그 2.7%, 이 김종인 무소속 후보가 하나 더 이제 그 조사 대상에 끼었습니다. 1.2% 순위인데요. 여기에서 좀 주목할 대목은 그 홍준표 후보와 그 유승민 후보의 그 지지율 합이 네, 한 15%를 역시 못 넘고 있다는 이런 점 이제 그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 지난달 15일 조사 때와 비교해 볼 때 문재인 지지율은 이 6.8% 오르는데 그친 반면에 이 안철수 지지율은 무려 그 21.8% 포인트나 이제 급등한 것인데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 급상 이제 주목이 되고 있죠. 이번 조사는 그 유무선 그 병합 방식, 그 유선 39.2%, 무선 그 60.8%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이 표본 오차는 그 95% 그 신뢰 수준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그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그 14.1%였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저는 그 이 여론조사 부분은 예, 안 하시려고 그러죠. 안 하려 하고요. 또 그 여론조사가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론조사가 말하자면 여론 자체를 네. 추세이긴 하지만 여론 자체를 이제 그 애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하려고 하는데요. 어떻든 뭐 지금은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아까 15%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반대하고 이랬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이 한 15%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후보가 아까 엠브레인 여론조사에서 10% 지지를 했다면 그 5%가 어디로 갔는지 예? 그런 것도 참 궁금해져요, 진짜. 네. 유승민 후보가 지금 2.7%를 얻고 있죠? 근데 유승민 후보한테는 안 가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표가 어디로 갔는지 그거 이제 퀴즈를 한번 내서 우리 청취자분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어제 그 새누리당이 그 창당이 됐죠? 아, 예, 그렇죠. 네.
자, 근데 어쨌든 양자 구도를 가정한 조사도 이 그 양자 구도를 가정한 조사에서 결과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 앞서는 걸로 나와 있죠. 네, 이 그 양자 구도를 가정한 조사에 대해서는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크게 이제 그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양자 구도로 자꾸 이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인데 물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안철수 그 양자 구도에서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그 가상조사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가 그 47.0%, 문재인 후보가 그 40.8%로 오히려 그 안철수 후보가 그 문재인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유승민 후보 불출마를 가정한 그 사자 구도에서는 이 문재인 후보가 그 38.0%, 안철수 후보가 그 36.2%로 문재인 후보가 앞섰지만은 격차는 1.8%포인트로 이제 좁혀졌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홍준표 후보 불출마를 가정한 이 사자 구도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41.0%, 문재인 후보가 39.0%로 이 안 후보가 문 후보를 2.0%포인트 그 초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결과죠, 이것도. 그 유승민 후보가 불출마했을 때는 문재인 후보가 앞서고 홍준표 후보가 불출마했을 때는 네.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보수표가 그만큼 안철수 후보 쪽에 많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네. 이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예. 네. 한 3%에서 그 4%포인트. 네. 3%에서 4% 이런 그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자구도에서는 2.7%죠. 네. 유승민 의원. 2, 3% 이렇게 나타나고 예.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좀 지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죠. 예.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고 좀 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죠? 네. 이 통합정부 구상을 갖고 이제 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과연 이제 완주할 생각인가 또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메시지는 상당히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세월이 모두 그 적폐라면서 과거를 파헤치려는 후보가 스스로 그 대세라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후보는 어떻게 집권할지도 모르면서 여하튼 혼자서 해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그 안철수 그 국민의당 두 후보를 다 겨냥을 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는 뭐 완주하겠다는 생각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도 이 김종인 전 대표 이 각 정파의 그 유능한 인물들이 힘을 모으는 그 통합 정부가 답이다. 이번 대선에 그 나서는 각 당의 그 후보들이 그 서로 힘을 모아서 나라를 그 꾸려가도록 국민들께서 그 격려해 주셔야 된다. 이 통합 정부를 밀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 정부를 구상을 이제 매개로 해서 말하자면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관측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두 종류가 있어요. 킹메이커가 있고 판메이커가 있습니다. 예? 판을 만드는 사람, 킹을 만드는 사람 이런데 어떤 걸 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네. 판과 킹 두 가지 다 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판킹메이커. 자, 근데 더불어민주당 이현주 의원이 오늘 탈당하죠. 그 안철수 후보를 돕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뼈아픈 이런 그 탈당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이현주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 그 기자회견을 갖고 그 민주당을 그 탈당하겠다고 어제 그 예고를 했죠. 네, 경기 광명을에서 이제 재선한 그 이현주 의원 우리 정치를 바꾸는데 그 누가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국민의당 그 안철수 후보를 돕기로 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이현주 의원은 이 김정인계로 이렇게 분류가 되긴 했는데요. 네. 김정인 후보, 네, 김정인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김정인 후보와는 정치인 경로가 다르다. 일단 이렇게 그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제 그 비주류 의원들 한 10여 명, 뭐 이종걸 의원이랄까, 뭐 강창일, 노웅래 의원 등이 조찬 모임을 가졌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추가 탈당 여부도 이제 그 주목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쉽게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탈당자도 물론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후보 측이 얼마큼 더 적극적으로 이 비주류를 포용하는 자세를 보이느냐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뭐 포용도 중요하겠지만은 문재인 후보가 대세론을 어떻게 이어가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그 파워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대선 국면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로 뜨거워지는 게 많은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하고 끝장 토론하자 지금 이렇게 제안했죠? 네, 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이제 그 문재인 더민주 후보와의 그 양자 끝장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안철수 후보 어제 그 오전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국민들 그 짧은 30여일 동안 누가 제대로 그 준비된 사람인지 그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이제 그 끝장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 나라 살리기 과정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 정말 그 끝장 토론이 이제 필요하다면서 양자 토론도 필요하고 다자 토론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 측과 문재인 후보 측에 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각 당의 대선 주자가 모두 확정이 되면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근데 누가 뭐라도 가장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 다른 당 후보들이 문재인 전 대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앞으로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자, 문재인 캠프 특보단장을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세론 지금도 계속 가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그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교적 근접한 수치까지 다자구도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샤이 보수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나는 보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다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이제 다 드러났다, 잡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빠른 시기에 맥주를 쏟아보면 거품이 막 나오는 것처럼 여기는 상당히 거품이 있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실제로 투표를 할 것인가, 그것이 득표율로 연결될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지율 나오는 거와 투표는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지난번 총선 때는 전혀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았었어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그만큼 올라갈 줄은. 그런데 투표 당일날 그게 잡혔죠. 쏟아져 나왔죠. 근데 거꾸로 이제 저희가 그걸 항상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총선에 재연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10에서 12% 될 때, 지난번 총선처럼 플러스 한 10몇 % 정도는 있을 것이다. 현실로 투표로 연결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지난번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가 막상 선거일날 이렇게 잡히면 그것이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운 요소일 수가 있는데. 이번엔 거꾸로 이번에 다 드러났다는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투표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다 드러났는데 투표로 이어지진 미지수다. 미지수다는 거죠. 거꾸로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쪽 입장에서는 예방조사가 되는 것이고, 저쪽 입장에서는 아마 거품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왜 지금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뭡니까? 자, 우선 첫째, 이 평판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평판도 조사를 또 하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길 거로 봅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는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YTN과 서울신문이 공동으로 긴급 여론조사한 그 당선 가능성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그 조사도 있고 다른 조사에서도 이제 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 때이기 때문에 YTN 조사를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알았습니다. 제가 YTN 이 방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방송법에 걸립니다. 그 평판도 조사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 하는 조사도 있고 또 누가 이길 거라 보는 누가 이길 것으로 보이냐 예측하느냐 그런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 이 평판도 조사를 왜 하냐면
적극 투표층하고 충성도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반드시 투표를 할 거라고 하면 지금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지지하는 분들이 반드시 투표할 거면 평판도 조사도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좀 부연 설명할까요? 지난번 대선에서 예. 60대 이상 고연령층 같은 경우 예. 또 TK 지역 같은 경우 투표율이 반 90%에 근접했습니다. 예. 굉장히 민주화 이후에 굉장히 드문 아주 높은 투표율이었죠. 예. 그거는 그 보수를 대표하는 후보가 박근혜 후보가 그들과의 그 고연령층 보수 세대와의 정서적 결합도 충성도가 그만큼 높다는 것이죠. 근데 예. 지금 안철수 후보와 그들과의 정서적 결합도 충성도가 과연 그때만큼 되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YTN 서울신문 조사를 보면 반드시 투표하겠다 하는 쪽에서 그 고연령층이 그전만큼 그 열의가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자, YTN 서울신문이 엠브레인을 의뢰한 것으로 4월 4일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42명 성연령 1042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성연령 지역별 할당 후 RDD 방식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자, 유무선 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응답률은 14.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 여론조사를 지금 우리 민병두 의원께서 이제 인용을 하셨는데, 자, 그러니까 결국 요약적으로 하면 과거에는 박근혜 후보와 이른바 그 고연령층의 투표자하고 정서적 유대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라든지 이런 쪽하고는 그 정도의 충성도를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샤이 보수가 여론조사에서 다 잡혔다. 그래서 이쪽 입장에서는 예방주사를 맞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맥주를 빨리 쏟아붓듯이 거품의 측면이 있다. 그것은 고연령층 보수층의 정서적 결합도 충성도가 박근혜 후보만 갖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다. 평판도 조사 이런 것 등등에서 나온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샤이 보수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지지율에 잡히기 시작했다고 보세요? 이번에 잡힌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샤이 보수는 이런 겁니다. 과거 선거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찍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안 되게 하려는 것도 있겠죠. 원래 선거는 그렇다고 하죠. 안 되기 위해서 찍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는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재인,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은 박근혜를 찍으러 나온 겁니다. 네. 물론 그 동전의 양면은 다른 사람이 안 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이번 선거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흐름과 그것을 싫어하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한때는 후자가 한때는 반기문 지지했다가 또 어떤 때는 황교안, 어떤 때는 홍준표 이렇게 어떤 때 안철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가면서 다른 요소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나니까 그 샤이 보수가 이번에 제가 한 15%포인트 정도는 소모했을 것이다.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가 이제 얹혀서 나타난 거죠. 약간의 컨벤션 효과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게 왜 지금 갑자기 나타났어요? 다른 요소들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요소들이? 다른 후보들. 그러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만드는 흐름과 네. 그것을 싫어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흐름이 이제 누구로 하면 될 거냐. 반기문으로 하면 될 것 같았는데 홍준표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홍준표 갖고 안 되니까 다시 지지율 내려가죠. 황교안을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이제 출마 갖다 이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또 우리 당내의 경선을 보면서 우리 당의 경선이 사실상 본선 같은 경선이니까 네. 그런 것도 참고를 했었을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안 되려는 흐름은 누구를 중심으로 보여야 되겠느냐 한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이현주 의원 오늘 탈당하죠. 안철수 후보 돕겠다 그러는 건데요.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예, 보도를 통해서 보셨다.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비문 세력 추가 탈당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정도가 아마 이번 대선을 갖다 경과하면서 그것이 의미 있는 정도의 저는 개인적으로 이현주 의원이 참
그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진지하고 또 그런 점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수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비문의 어떤 추가 탈당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에는 항상 그 역사적 흐름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난 총선 때부터 형성된 그 거대한 역사적 흐름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권 교체, 시대 교체이지 목소리 톤을 교체한다든지 대통령의 얼굴을 교체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광장에 나갔던 그 많은 사람들의 고민 그것이 과연 그 안철수 후보가 훌륭한 후보이지만 한 40여 석의 의석을 가진 정당을 갖고 세상의 어떤 시대 교체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굉장히 불안해할 거고 지금 일시로 샤이 보수까지 합쳐져서 그런 여론조사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역사의 흐름, 시대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 탈당은 없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에 있어서의 어떤 포용력의 어떤 그 한계를 보여줬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후보가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해오고 있고 이번에 적폐연대에는 반대하고 국민연대를 하겠다, 국민과 연대하겠다. 그게 일종의 포용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쪽은 우리를 네거티브로 묶어두고 자기들이 역단위화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파일을 키워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 그건 적폐연대에 불과하고 국민과 연대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현 총원 가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그것도 역사의 한 부분을 안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자,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 말입니다. 10년 전의 일이고 말끔히 해소됐다. 그런데 사실은 언론들이 계속 보도하는 거 보면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의 주장하고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제가 그 부분을 세세하게 제가 쭉 들여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대선 때 제가 정무위인데 국회 정무위인데 물론 이제 고용정보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정무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을 관장하는 상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네거티브가 우리 상임위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적하고 이런 걸 들어보고 또 정부에서 해명하는 걸 보고 제가 쭉 해왔는데 저는 더 이상 그쪽에서 이 문제 갖고 반복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왜 이유가 없죠? 제가 들은 느낌 그렇고 느낌이 그러시다. 그 당시 어떤 5년 전에 제가 국회에서 진행되는 어떤 공방 이런 걸 쭉 들어보고 이러면 저는 그런 똑같은 동어 반복 같은 질문을 반복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그럴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새누리당에서 그럴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대한 참여하고 홍준표 지사의 거취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9일까지 홍준표 지사가 후보직을 사퇴했다는 것을 선관위에 통보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날부터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 내년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가기 위한 예비 후보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부터 좀 정리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국민 주권주의를 유린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받았는데 그 당에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을 후보로 지명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 특혜 의혹으로 여쭤봤는데 이제 홍준표 후보의 얘기로 끝을 내줬네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도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죠. 목요일 아침이죠. 7시 45분 25초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현재 고속도로는 많이 밀리는 모습인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경기 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 구간 시설물 보수 작업 때문에 뒤로 오는 차량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월 부근에서 지금 5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도심 국회대로 따라 목동교 위로도 양 방향 이제 이동하는 차량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화로는 합정역부터 홍대 입구역 구간 신호 대기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후로 신촌로도 양 방면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마포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영등포역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 상태고 반대 마포 쪽으로도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는 구리 쪽 이동하는데 양화대교부터 성산대교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도심 안쪽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신요원역까지도 신호 2번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반대편도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습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우리나라 시각으로 지난달 오후 11시 20분이었었죠. 남대서양 우루과이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해서 총 24명의 선원이 탄 스텔라 데이지호의 침몰 소식 들려왔는데요. 철광석 약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가던 도중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지 오늘로 6일째인데 실종 전원 22명의 구조 소식은 아직까지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실종자 구조 상황 그리고 사고 원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의 김길수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매번 예. TV로는 보다가 라디오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예, 스텔라 데이지호라는 이 배요. 지금 예. 어제 오후에 4차 수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 그동안 수색을 3차까지 했지만 별 진전이 없었고요. 4차에는 이제 브라질 공군기가 한 대 투입이 되고, 네. 군함도 3척이 동원이 됐고요. 예. 우리나라 이제 H라인의 소속 선박도 동원이 돼가지고 현재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색 구조 협약에 따라서 이런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발견한 건 선원 2명인가요? 예, 그렇죠. 필리핀에서는요. 그렇죠. 그러면은 엿새가 지났는데 생존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교수님께서는? 예, 생존 가능성은 이제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최초 침몰 위치로부터, 이 구명정이 많이 표류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쪽이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육지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상당히, 지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수색하는 군함이나 상선을 동원하기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점점 힘들어져 가는 것 같고요. 거기 안에 이제 음식이 약 3일치가 들어있거든요. 어느 안에요? 예, 구명불 안에. 구명불 안에. 예. 그러니까 3일치가 있는데 지금 6일이 됐으니까. 예. 근데. 예, 발견 가능성도 힘들어지고, 이제 안에 사람들이 있어 하더라도 이제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구명벌이 지금 한 척이 발견이 안 된 거죠, 그죠? 구명벌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어디 갔을 거라고 보세요? 이제 구명정이 2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이제 파손돼가지고 발견이 되었고요. 구명벌 이것은 이제 지금 배가 굉장히 급격하게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수압에 의해서 이게 이탈이 돼가지고 올라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3개는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 1개는 올라왔는데 표류가 됐는지, 1개는 아예 안 올라왔는지, 그 부분이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가 망망대해에서 수색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거 발견하기 힘든 모양이죠? 망망대해에서는 그게 아주 힘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색. 헬기 타고 이렇게 위에서 봐도 잘 안 보이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넓은 범위를 수색을 해야 되는데요. 예. 그리고 위에 구름도 있고 하잖아요. 날씨가 조금 나쁘면은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예. 지금,
문제는 또 하나 그 폴라리스 쉬핑인가요? 이 선사가요. 조난 신호 발생 12시간 만에 상황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늦은 겁니까? 12시, 이게 이제, 선사로는 연락이 갔는데, 우리나라 정부로는 연락이 안 왔거든요. 이제, 선사에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 주변의 상선들을 동원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정부에 알리는 것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근해도 아니고, 거기는 결국 이제 수색 구조 협약에 따라서 그 인근 국가의 그 세력에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했었어야 됐는데 12시간이면 벌써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외국에 나가 있는 원양 어선들, 원양 이 배들 있지 않습니까? 먼 바다로 나가는 그런 배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선사들이 빠르게 보통 곧바로 신고를 하죠, 정부에. 그런 게 대부분 곧바로 신고를 하죠. 그렇죠. 정부의 도움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번 경우에는 12시간 늦게 신고를 한 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밤늦게 우리 시간으로는 밤늦게 이게 신호가 신고를 받았고요. 순사로서는 이게 이제 좀 밝아지면 신고하자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밝아지면 신고한다라는 그런 것도 12시간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도 항상 긴급한 사안을 위해서 당직자들이 근무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날이 밝으면 신고하지. 전 그 논리는 잘 이해를 못할 수. 그 논리가 아니어서 그냥 제 추측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대처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정부 대책이 좀 마음에 안 들죠. 왜냐면은, 세월호 때도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없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그 이후로 이제 국민 안전처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유가족들이 유가족은 아니고요. 하여튼 실종자 가족들이 어디 가서 말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부와 해수부의 어떤 관할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죠? 그렇죠. 국민안전처하고. 해수부는 아마 지금 외교부가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외교부는 또 안 그렇다고 말하고 있고.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 배의 사고의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고 원인을 제 나름대로 판단을 많이 했는데 거의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배가 이제 약 8년 전에 지금 이 배가 칭따오로 가려고 했던 배잖아요. 칭따오에서 8년 전에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의 수리 기술이 아주 안 좋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철강 제품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와 그런 기술로 이 배가 원래는 이제 기름을 싣던 배였거든요. 근데 이 배를 이제 광석 전용선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부실한 공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배가 이제 운항을 하는데, 그때 대서양에서 이제 파도가 있었습니다. 파도가 이제, 너울성 파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장판대 긴 파도가 높이가 한 3m 되는 파도가 있었는데 그 파도 위에 이 배가 이제 올라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제 밴딩 모먼트나 그다음에 전달 능력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부실한 부분이 이제 파공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실한 거를 선박 점검할 때 발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점검할 때 검사를 5년 내에 2번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 동안에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음파 계측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죠. 하는데 그때 발견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로 또 이 복합적인 문제가 또 나오네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의 김길수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